하늘은 전 세계 어디서나 파랗다. 그러나 서울의 하늘을 본 MIT 언어학 교수 엘리자 스펜서는 울었다. 그녀가 평생 연구한 20개 언어 중 파랑을 이렇게 다양하게 느끼는 언어는 단 하나, 한국어뿐이었다. 하늘색, 새파랗다, 퍼렇다, 짙푸르다, 남빛, 쪽빛, 영어로는 모두 단 한 단어, 블루. 하지만 한국어는 그 안에서 계절, 감정, 온도, 심지어 시간의 흐름까지 구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놀랍게도 한국어 화자는 같은 파랑을 보고도 영어 화자보다 4배 이상 세밀하게 구분했다. 언어가 감각을 바꾼다는 오래된 가설이 눈앞에서 현실로 증명된 순간 엘리자는 조용히 서울 하늘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색이 아니야. 한 언어가 세상을 다르게 만든다는 증거야. 엘리자 스펜서는 20년간 미국 MIT에서 언어와 인지의 관계를 가르쳐온 언어학 교수였다. 그녀는 총 23개의 언어를 연구했고 그중 절반은 현지에서 직접 체류하며 습득했다. 색채 언어에 대한 그녀의 논문은 이미 전 세계 인지 언어학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TED에서 2차례 강연한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한국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어순이 너무 낯설고 표현이 비논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게 그녀의 첫인상이었다. 그녀는 언어를 분석적 구조로 접근했고 감각적 해석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시아 언어의 색채, 체계를 주제로 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초청되어 서울에 오게 되었다. 서울은 그녀에게 단지 또 하나의 도시에 불과했다. 일주일 일정이었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파리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갈 계획이었다. 도착 첫날 그녀는 남산 근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시차 적응 겸 산책에 나섰다. 마침 비가 그친 직후였다. 남산 자락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은 그녀가 평생 본 어느 하늘보다도 맑고 투명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하늘이었다. 그냥 하늘이었다. 그런데 그냥이라고 하기엔 너무 달랐다. 마치 세 개의 다른 층이 겹쳐 있는 듯 했다. 산자락 바로 위는 연한 하늘색, 중앙은 새파랗고 선명했으며 그 위로 올라갈수록 짙푸른 남빛으로 어두워졌다. 그녀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건 블루가 아니야. 이건 뭔가 더 복잡한 거야. 영어로는 단지 블루. 짙은 블루, 연한 블루, 밝은 블루라고 수식어를 붙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하늘은 단지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는 색이 아니었다. 그 안에 온도, 시간, 감정이 들어있었다. 따뜻하면서도 선명하고 어딘가 쓸쓸하기도 한 색이었다. 그녀는 그 하늘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곧장 음성 메모를 남겼다. 10월 12일 서울 남산. 하늘에 파란색의 계층이 있다. 연한 하늘색, 새파란색, 짙푸른색이 동시에 존재한다. 블루는 이걸 담을 수 없다. 이건 언어의 문제일까, 감각의 문제일까? 그녀는 이 느낌을 영어로 남기려 했지만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하늘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어 색채 어휘를 검색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단어가 바로 이거였다. 하늘색. 그리고 그 밑에 주르르 이어진 단어들. 새파랗다. 퍼렇다. 짙푸르다. 남빛. 쪽빛. 하늘빛. 청명하다. 순간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이건 단지 형용사가 아니었다. 이건 세계관이었다. 왜 영어에는 없는 단어들이 이 언어에는 이렇게 많은 걸까? 그녀는 MIT에서 20년을 연구하며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언어가 이렇게 미묘한 색조를 감각 수준에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지금껏 그녀가 배운 언어학의 틀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서울의 가을 밤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걸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내가 알던 언어학은 이 세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파란색의 언어를 반드시 이해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는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어제와는 또 달랐다.
하늘은 여전히 파랬지만 오늘의 파랑은 조금 더 투명하고 연한 느낌이었다. 마치 물감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희미한 푸르름.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스마트폰에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의 하늘은 블루가 아니다. 스카이 컬러드. 노. It's more like 하늘빛. 그녀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하늘빛 영어에는 없는 소리였다. 발음도 어딘가 부드럽고 말끝이 길게 내려앉는 느낌. 하늘을 닮은 언어였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걷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남동에서 남산을 향해 천천히 걸어올랐다. 중턱쯤 올라섰을 무렵 산책 나온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손자처럼 보이는 아이가 파란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뭐 그리고 있니? 아이가 들고 있던 크레파스를 흔들며 대답했다. 하늘이에요. 새파란 하늘. 그 단어. 새파란. 엘리자는 그 순간 걸음을 멈췄다. 누블로? 노, 데 캔트 비 라이트.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사전을 검색했다. 새파랗다. 아주 선명하고 강한 파란색을 뜻함. 여름 하늘처럼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색깔. 눈이 커졌다. 여름 하늘 눈이 시릴 정도의 파랑 새파랗다. 그녀는 자신의 메모장에 써내려갔다. 하늘빛 맑고 투명한 연한 파랑. 새파랗다 강렬하고 선명한 여름 하늘의 파랑. 퍼렇다 약간 어둡고 깊은 느낌의 파랑, 종종 멍든 색으로도 사용됨. 짙푸르다 거의 남색에 가까운 진한 파랑. 남빛 푸른 기가 도는 회색빛. 쪽빛 약간 보랏빛을 띤 전통 청색. 이건 색의 분류가 아니라 색의 감정이야. 그녀는 MIT에서 가르쳐온 기존 색채인지 이론을 떠올렸다. 언어는 감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보편주의적 시각, 그리고 색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절대주의. 하지만 지금 이 한국어의 파랑 앞에서는 그 어떤 이론도 무용지물이었다. 엘리자는 그날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았다. 남산 정상에 올라 바라본 서울의 하늘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아침엔 연하고 부드러운 하늘빛, 오후엔 시리도록 선명한 새파랑, 저녁 무렵엔 짙푸른 남빛이 도시 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해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언어가 이걸 가능하게 한 걸까 아니면 이걸 보기 위해 이 언어가 필요한 걸까?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엘리자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골목길을 걸었다.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채운 파랑의 단어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느릿느릿 걸으며 머릿속 메모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늘빛 새파랗다 짙푸르다 남빛 쪽빛 퍼렇다. 커피 향이 미묘하게 배어나왔고 골목 너머 담벼락 위로 반짝이는 하늘이 보였다. 그 순간이었다. 작은 유리창 너머 한 여학생이 파란색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창문 옆에는 형광등 불빛 아래 커다란 파란색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새파란 꿈.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엘리자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작은 독립 서점 겸 카페였다. 책장에는 문학책, 시집, 그림책, 그리고 색채 관련 사진집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카페 주인은 중년 여성으로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저 여기 파란색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주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여긴 색채 문학이랑 예술 관련 책이 좀 있어요. 파랑 색감을 주제로 한 시집도 있고요. 왜 파란색인가요? 엘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제가 어제 서울 하늘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어로는 다 블루인데 한국어에는 이렇게 많은 파랑 표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새파랗다, 짙푸르다 그 의미 사이의 감각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 하나를 꺼냈다. 이 책 읽어보셔요. 푸른 감각의 언어들이라는 책이에요. 시인 몇 분이 쪽빛, 남빛, 진푸르다 같은 단어를 색과 감정의 연결망 속에 풀어 쓴 거죠. 한국어 화자가 얼마나 미묘한 색의 기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엘리자는 그 책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책 속에는 지푸르다, 새푸르다, 남빛, 쪽빛, 비추빛 같은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이 각각 어떤 풍경, 감정, 계절, 시간과 연관되는지 설명되어 있었다. 한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늦가을 산등성이 하늘은 쪽빛이 깃들고 새벽 이슬 머금은 잔디는 연파랑으로 숨을 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엘리자의 마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언어가 단순히 색을 지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감각을 기록하고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엘리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았다. 한국어 색채 언어학을 연구하는 김진수 교수였다. 그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언어학과 연구실로 안내했다. 연구실 벽엔 큰 스크린이 있었고 색채 실험 장비들이 여러 대 놓여 있었다.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스펜서 교수님, 한국어 색채 연구는 오래전부터 조심스럽게 시도되어 왔습니다. 다만 대부분 문헌 중심이었지 인지 실험까지 연결된 건 드물었어요. 당신처럼 외국 연구자가 관심을 가져주신 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엘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혹시 한국어 화자들이 파랑색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세밀한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 화면을 터치했다. 스크린엔 설문지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등장했다. 이건 저희 이전 실험 데이터예요. 피험자들에게 유사한 파랑 색상을 제시하고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지 적게 한 거죠. 예를 들면 참가자에게 RGB 값이 조금씩 다른 10가지 파랑색을 보여주고 그걸 보고 어떤 색 같다고 표현하게 했습니다. 스크린엔 표가 떴다. 파랑 계열 색조와 참가자 응답이 연결되어 있었다. 네. 191, 215, 255 하늘빛, 80, 160, 220 새파랗다. 40, 100, 180 짙푸르다. 20, 50, 120 남빛. 15, 30, 80 쪽빛. 엘리자는 숨을 삼켰다. 숫자와 언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제로 한국어 화자들은 이런 미세한 색 변화에도 특정 어휘를 일관되게 사용하더라고요. 예컨대 RGB 80, 160, 220를 본 참가자의 85%가 새파랗다라고 답했어요. 거의 표준처럼요. 엘리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85%가 같은 단어를 쓰다니 이건 단어의 중복이 아니라 인식의 일관성이야. 김 교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나이와 경험에 따라 반응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 세대가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젊은 세대는 간소화된 표현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보였죠. 엘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둘러봤다. 책장엔 한국어의 색채 어휘, 시와 색의 감각, 동아시아 색채 감성 같은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을 가볍게 떨며 말했다. 이걸 제가 직접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영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모두 비교해서요. 김 교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실험실 쪽 지원할게요. 장비도 조절할 수 있고 피험자 모집에도 도울 수 있어요. 다만 이걸 논문으로 만들려면 철저해야 합니다. 서구 중심 학계가 이걸 받아들일까 저도 걱정이에요. 엘리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치와 통계로 말하겠어요. 이건 감상이 아니라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엘리자는 혼자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녀 머릿속엔 실험 설계가 떠올랐다. 파랑 색상 샘플 20단계 준비. 한국어 화자 그룹, 영어 화자 그룹 모집. 동일한 색을 보여주고 표현 단어 및 같다 다르다를 선택. 반응 시간 측정, 정확도, 일관성 분석. 그렇게 계획을 정리해 나가는데 카페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 한 명이 들어왔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쳤다. 그 위엔 여러 개의 색 카드와 함께 단어들이 쓰여 있었다. 하늘빛, 새파랗다, 짙푸르다, 퍼르다, 남빛 등. 엘리자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저 그 단어 목록이 혹시 당신이 지은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젊은 한국인 대학생 말했다. 아, 네. 예술 관련 수업 과제로 색채 언어 표현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파랑의 느낌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가라는 주제로요. 교수님 권유로 조사하는 거예요. 엘리자는 얼굴이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혹시 참여해도 될까요? 제가 언어학자로 색 표현과 인지 관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여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돼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지요. 제 노트에는 여러 단어가 있고 색 카드에 직접 색을 입히며 쓰는 연습도 했어요. 그렇게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여학생은 각 파랑 색상에 대해 자신이 떠올리는 단어와 이유를 설명했다. 이건 하늘빛이에요. 아침 하늘처럼 연하고 맑은 파랑 같아요. 이건 새파랗다. 맑게 개인 여름 하늘 같고 눈이 시릴 듯 선명해요. 이건 짙푸르다. 바닷속 깊이 같고 감정이 무거운 파랑 같아요. 이건 남빛. 푸른 기운이 돌면서도 어두워요. 해가 지려고 할 때 하늘 같아요. 이건 쪽빛. 전통 한국 그림에서 보는 푸른색, 조금은 우아한 파랑이에요. 엘리자는 숨을 삼켰다. 여학생이 표현하는 단어와 이미지가 너무 선명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색 카드를 꺼내 함께 놓고 실험처럼 예시를 바꿔가며 대화했다. 몇 색 카드에서는 여학생이 새파랗다와 펄르다 둘 다 쓸 수 있다고 했고 미묘한 차이를 설명해 주었다. 새파랗다보다 펄르다 쪽이 약간 부드러운 인상이에요. 여름 하늘보다 조금 흐린 날 같은 느낌이죠. 남빛은 가을의 파랑 같고 쪽빛은 겨울 하늘이 담긴 파랑 같아요. 엘리자는 노트북을 꺼내 기록했다. 그녀의 연구 설계 초안에 여학생의 단어 사용 패턴을 넣었다. 그 밤 그녀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실험 결과가 나면 어떤 수치가 나올까? 얼마나 차이가 클까? 혹시 반론은 없을까?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다. 새파란 하늘빛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니야. 이건 감각의 문법이야. 엘리자의 한국 생활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하늘을 기록하고 하루 동안 만나는 파란색 사물들을 사진 찍고 한국어 화자들과 파랑 표현을 대화 주제로 삼았다. 지하철 광고판, 버스 정류장 간판, 바다 수영장, 유리창 너머 도시 스카이라인. 어느 것이든 파란색이 있다면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점차 알려졌고 카페 주인, 여학생, 김 교수 외에도 색채 예술가, 사진가, 시인, 어린 아이들까지 그녀의 실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매번 그녀는 미세한 차이를 물었다. 이 색은 하늘빛인가요? 새파랗다인가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그리고 그 답을 노트에 적고 나중에 통계로 정리할 생각이었다. 실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엘리자와 김진수 교수팀은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 파랑색인지 테스트를 준비했다. 실험용 방은 외부광 차단이 가능한 흰 벽 공간으로 꾸며졌다. 일정한 조명 아래 화면에는 미세하게 색조가 다른 파랑 계열 이미지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각 색을 보고 갔다. 다르다를 판단하고 그 색을 표현하는 한국어 단어를 고르거나 직접 쓰게 했다. 반응 시간, 일관성, 정확도 등이 모두 기록되었다. 첫날 영어 화자 50명을 모집했다. 대부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간단한 실험 설명 정도는 영어로 가능했다. 둘째 날 한국어 화자 50명을 모집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첫 주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엘리자의 눈은 커지고 손이 떨렸다. 영어 화자 그룹은 대부분 색조 변화 폭이 크지 않으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어 화자 그룹은 심지어 미세 변화에서도 달라요라고 반응했고 또 여러 단어 중 하나를 선택했다. 특히 파랑 계열 중간 색조에서는 한국어 화자들이 일관성 있게 새파랗다, 펄르다, 짙푸르다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실험 중 몇몇 한국어 화자는 실험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새파랗다와 펄르다 사이의 차이가 꼭 색만으로 결정된 건가요? 정말 색만 보고 이 단어를 쓰는 건가요? 엘리자는 순간 주춤했다. 실험 참여자가 질문한 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적 기대와 문화적 맥락이 인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그날 저녁 데이터를 정리하던 엘리자는 통계 그래프를 보며 울컥했다. 한국어 화자의 일관성 비율은 90%를 넘는 색도 있었고 반응 시간도 짧았다. 이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해당 화자들이 그 미세한 파랑, 색조의 증언자처럼 즉각적인 감각 표현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엄습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언어가 인지를 바꾼다고 말해도 되나?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학계의 반발이 너무 클 거야.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그녀는 실험 노트와 응답지를 펼쳐놓고 한국어 화자 쪽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특이했던 한 케이스가 있었다. 65세 여성 참가자였다. 화면에 아주 미묘한 파랑 변화 두 장면이 나왔고 그녀는 이를 하늘빛과 새파랗다로 구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거의 같은 색이라고 답했지만 즉시 아니, 미묘하게 달라요라고 덧붙였다. 그 여성 참가자의 응답 패턴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파랑 샘플에서 자신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썼고 그 흐름이 한눈에 읽혔다. 엘리자는 감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기록했다. 이건 단순히 많은 색 표현을 아는 게 아니라 미세한 파랑의 입자를 감각하는 능력 같다. 언어라는 문법이 아닌 언어라는 감각이 존재한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왔다. 익명 리뷰어로부터 받은 첫 이메일이 도착한 것이다. 보낸 이는 알 수 없었다. 이 실험은 흥미롭습니다. 다만 색채 인지는 생물학적 요인이 크지 않습니까? 언어가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너무 과장된 해석처럼 보입니다. 데이터는 유의미하지만 문화 편향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어 화자가 실험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뷰어는 데이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해석의 정당성과 외부 변수를 지적한 것이었다. 엘리자는 손을 떨며 이메일을 덮었다. 내가 지금 뭘 내놓은 거지? 감각인가, 언어인가, 과장인가, 과학인가? 다음 날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스펜서 교수님, 리뷰어 의견이 왔더군요.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지만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특히 색채 인지 쪽은 심리학, 생물학, 신경과학과 교차되는 분야라 저항이 클 겁니다. 엘리자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맞아요, 저도 두려워요. 이걸 학계에 던지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 발견이에요. 나는 이 결과를 믿고 싶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파랑이 비쳤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언어 감각이 실제 삶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 이건 실험실의 수치 그 이상일까? 마침 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다 멈췄다. 아이가 입고 있던 파란 티셔츠 색을 가리키며 말했다. 얘야, 이 색은 무슨 파랑이니? 새파랗니, 펄으니? 아이는 잠시 눈을 굴리더니 조용히 답했다. 새파랗다요. 하늘처럼 맑아서요. 그 짧은 대답이 엘리자의 가슴을 크게 울렸다. 실험실 밖 일상 속에서 이 언어 감각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엘리자는 노트북을 켜고 원고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서두를 다시 썼다. 파랑은 단어 하나로 묶을 수 없다. 한국어는 감각의 문법을 가진 언어다. 그 문장을 새롭게 다듬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실험실에 들어가 김 교수에게 말했다. 리뷰어의 말도 옳아요. 저는 지금 해석의 범위를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국어 화자는 파랑색을 느끼고 말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실험실 결과만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가 이 감각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김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 좋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걸 더 다층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신경과학 협업, 문화 비교 실험, 타언어 연구와의 병행 등. 반박할 틈이 없도록요. 그리고 그렇게 둘은 실험의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했다. 이번엔 한국어 화자 그룹을 확대하고 중국어, 일본어 화자 그룹도 포함시키는 비교 실험 설계였다. 며칠 뒤 예기치 못한 연락이 왔다.
한국의 한 일간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었다. 기자가 물었다. 교수님, 정말 영어에는 없는 파랑 표현을 한국어는 얼마나 세밀히 구분하나요? 엘리자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건 단순히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언어가 사람의 감각을 다듬어온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가 나간 뒤 반응이 컸다. 한국 독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세파라타 대 퍼르다, 이제 두 단어의 차이를 조금 더 느낄 것 같다. 내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하늘빛 같은 파랑이라고 말했던 게 새삼 그리워진다. 그런 반응들을 보며 엘리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제학술지 심사위원 중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이건 한국 특수 사례이지 보편적 현상인가? 색채인지는 뇌 구조와 시각 체계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밤 엘리자는 연구실 창가에 앉아 복잡한 감정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는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반론 앞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감각은 진짜야. 내가 처음 서울 하늘을 본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온 언어의 문이야. 그때였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MIT 동료 교수 중 한 명, 인지과학 쪽 권위자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스펜서 교수님, 당신의 실험 초고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치와 통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인지과학 쪽 동료들에게 이걸 공유하고 싶어요. 만약 동의하신다면 소개해드릴게요. 엘리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언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의 무게였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감각을 믿고 말하는 용기라는 것이다. 그날 밤 서울 하늘은 맑고 깊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실험실을 부드럽게 비췄다. 엘리자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파랑은 말이 되고 말은 빛이 된다.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서울 하늘은 그날 밤 깊고 투명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내려오며 도시 위로 은은한 푸른빛 여운을 남겼다. 엘리자 스펜서는 실험실 창가에 서 있었다. 어제까지의 고뇌, 실패, 회의,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건 발표였다. 국제언어학 학회의 무대, 논문 공개, 다양한 언어 화자들 앞에서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엘리자는 서울의 한 학회장에서 초청 발표자로 서게 되었다. 외국 언어학자, 인지과학자, 언어철학자, 학생들까지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했다. 객석 불빛이 어두워지고 무대 조명이 점등되자 정적이 감돌았다. 엘리자는 가슴이 뛰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입은 단호했다. 여러분, 언어를 도구로만 본다면 우리는 풍경 뒤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언어는 그저 말이 아니라 감각의 렌즈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그녀는 발표 화면을 전환하며 실험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파랑 색조 샘플과 한국어 화자의 표현 대응, 영어 화자와의 비교, 반응 시간, 일관성, 정확성, 나이 대별, 세대별 차이, 비교 언어 화자 그룹 일본어, 중국어 등 실험 계획. 청중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논문 수치와 그래프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이야기가 차츰 선명해졌다. 엘리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화자는 단순히 파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파랑 속의 농도, 감정, 시간의 기운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험은 한국어가 감각의 언어라는 진실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객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퍼졌다. 이어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엘리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시선을 관객석 앞으로 돌렸다. 무대 맨 앞줄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바로 그 재래시장 아주머니, 그리고 김진수 교수, 그리고 한국어 색채 예술가들과 여학생들.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한숨 돌리는 그녀의 귓가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매 노란빛 이야기도 좋았지만 파랑 이야기도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공식 발표가 끝난 뒤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이게 보편적 현상인가요? 다른 언어에도 같은 차이가 있을까요? 인지과학적으로 뇌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문화 변인, 경험 변인, 자연 환경의 영향은 모두 배제할 수 있나요? 엘리자는 하나하나 답변했다. 이 연구는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타언어, 타문화 실험을 확대할 겁니다. 뇌 반응 측정, 색채 지각 신경회로와의 연계 분석도 할 예정입니다. 중국어 청, 일본어 아오이 표현과의 비교가 중요하겠죠. 한국어의 파랑 표현 체계가 얼마나 독특한지, 동시에 얼마나 보편 속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MIT와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왔다. 핑거 교수, 인지과학연구소와의 협업 요청도 왔다. 그녀의 논문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대중매체에도 소개되었다. BBC, 뉴욕타임스, 한국 언론 모두 그녀의 연구를 주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장 기뻤던 것은 한국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SNS에서는 사람들이 세파라타 vs 퍼르다 차이를 공유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영어에만 파랑을 가르치던 방식 대신 한국어 표현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한 아이는 숙제에 하늘빛 나무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 세파라타라고 썼다. 어느 고등학생은 에세이에 하늘빛 같은 너의 미소라는 구절을 썼다. 그 변화는 조용하면서도 강했다. 그럼에도 도전은 남아있었다. 몇몇 비평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이건 특수한 언어 사례일 뿐 보편 원리를 대체할 수 없다. 데이터는 있지만 그 해석이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친다. 그 순간이었다. MIT 동료 인지과학권위자 스티븐 핑커가 이메일을 보냈다. 스펜서 교수님, 저는 당신의 논문과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연구는 언어 상대성 가설을 새롭게 보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제 팀이 뇌 영상 분석을 함께 도울 수 있어요. 그 한 통의 제안은 그녀의 마음에 큰 무게를 던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색채 자극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함께하면 더 강한 증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감성과 과학의 간극을 연결하는 연구자로서 또 다른 길을 열었다. 이제 그녀의 연구는 단지 언어학의 차원을 넘어 인지과학, 뇌과학, 문화 언어학 등 다학제적 협업의 중심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나 엘리자 스펜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에 정착했다. MIT로 돌아가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이 아닌 이 땅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찾고 싶었다. 서울 한복판에 자그마한 연구소가 세워졌다. 한국어 색채인지 연구소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모였다. 한국어 화자, 외국어 화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언어 화자들이 실험에 참여했다. 매해 봄이면 그녀는 남산의 하늘을 바라보며 기록을 시작한다. 그날따라 하늘은 특히 맑았다. 연한 파랑, 새파란 파랑, 짙푸른 파랑이 겹겹이 겹쳐 있었다. 그녀는 사진기를 꺼내 여러 장을 찍었다. 그중 한 장은 작은 벤치 위에 앉은 노부부와 그 옆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손자. 사진 속 손자의 입술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아마 세파라타라는 말을 하려는 순간일 것이다. 그 사진을 지켜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감동, 확신,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기록을 더한다. 색채 표현만 적는 게 아니다. 그 단어가 속담, 시, 일상 대화 속에서 어떤 느낌과 감정을 동반하는지, 사회적 맥락, 계절 변화, 문화적 상징과의 연결망을 함께 적는다.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언어 그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형성하는 감각의 표현입니다. 한국어의 파랑 어휘는 단순히 색의 다양성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색채, 감정의 온도, 기억의 잔향까지 스며 있습니다. 세상을 단 하나의 단어로 단순화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감할 때 하늘빛 노을을 보고도 노을빛 불금 하나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그 노을빛을 질투의 불금이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기억을 갖게 됩니다. MIT 교수였던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우리 삶의 맥박입니다. 그 언어가 가진 섬세함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가진 색깔을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을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한 번 더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무심코 말한 그 단어 한마디, 당신이 무심코 본 그 하늘빛 한 줄, 그 안에는 수많은 감각과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단순한 문법이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이 가진 고유한 빛깔, 감각,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가을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이건 블루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태어나지 못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다시 보세요. 그 푸른빛 속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 단어가 당신의 언어라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감각하는 방식이다. 익숙함 속에 숨겨진 언어의 섬세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문화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 언어는 세상을 보는 눈이다. 우리가 무심코 쓰던 단어 속에 세상의 빛깔과 감정이 담겨 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1분이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